참 주식 전망하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좋은 참고서들이 있죠. 환율이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연구를 하다 보면 주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얘기들,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환율, 금리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한간에 있었던 금리 인하설 있었습니다만은 네. 금리 동결을 했네요. 벌써 8개월 연속 동결이에요. 네. 너무 보수적으로 금리 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배경일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경제,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것이 국내 경제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러한 그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GDP 갭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 어떤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둔 그런 해석입니다. 예. 물가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 금리 결정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고려를 합니다만은 그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느끼는 경기 전망하고 민간에서 느끼는 특히 소비 뭐 내수 쪽에서 느끼는 경기 전망하고 굉장히 괴리가 크잖아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금리를 인하해도 충분한 여지가 있는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경기 좀 모멘텀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행동 방식들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은 경제 성장세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준이 수년간에 걸쳐서 금리를 내린다든지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좀 구사를 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기준금리의 변동폭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네. 그것이 또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금통위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특히 최근에 사실 환율 문제도 좀 굉장히 그렇죠. 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원화의 어떤 절상 압력을 좀 완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약세를 이끌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개연성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실 이번 주 초에 한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 그런 그 보고서를 내면서 상당히 좀 네. 장애 파장이 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한국은행은 더더욱더 이번에는 인하를 하기 어려웠던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예. 네, 인하를 만약에 했다라면은 오히려 더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 금통위가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움직임이 좀 느린, 움직임의 폭도 크지 않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물론 네. 이게 체감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전셋값이라든지 공공요금 네. 이런 부분 직접적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좀 높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1% 초반이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10%, 20%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뭐 그냥 개별 품목에 대해서. 예. 근데 어떻게 물가가 1%밖에 안 오르냐라는데 그게 물론 이제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구입 빈도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개별 품목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지는 문제는 네. 있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이런 물가 지수를 좀 개편을 하려는 그러니까 개편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어떤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 좀 아무래도 다르지 않느냐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물가를 산정할 때 결국은 중국집에서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을 이야기할 때 메뉴판에 나와 있는 가격을 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런 음식 가격은 대체로 일정합니다만은 뭐 인터넷을 통한 어떤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품목들은 그때그때 사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에 달려있는 프라이스 가격이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예.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할인폭이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가격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받아서 할 수 있나 뭐 이런 네.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통상 우리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그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물가가 안정되게.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고물가 시대를 살았던 나라니까 그렇죠. 네.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아까 액티브하게 좀 더 그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준이 공헌해야 될 몫으로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중앙은행 간의 어떤 역할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도의 차이입니까? 태도의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경기라고 하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뭐 민간의 소비 이런 것들에 다 관여를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 목표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연준은 그것이 뭐 물가라든지 경제 안정적인 성장을 더 나아가서 고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목까지 예. 그 정책 목표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행의 어떤 사명 임무에 대해서 물가 관리라든지 경제 안정적인 발전 그리고 네. 지난 2008년 위기를 지나면서 금융 안정 기능이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예. 들어왔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 연준보다는 조금 더 총론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에서 뭐 고용 상황이 안 좋다든지 기업 투자가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이랬을 때 그러한 요인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잘 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벤 버넌키 의장이 이제 물러났죠. 물러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금융위기 때 선제적으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로 사실 좋은 별명은 아닌데 네. 그런 어감의 별명까지 얻으면서 정말 엄청난 금융정책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평가는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살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이나 그 중앙은행 총재도 이제 3월 되면 또 새로 뽑아야 될 텐데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금융정책 또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국민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 올해 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정부의 경기 인식이라든지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 같은 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쯤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게 더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네. 이번 주 초에 외국계은행 골드만삭스입니다마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 쑥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적어도 올해 내로 이런 정도의 경기 추세라면 저희가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걱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전망 같은 거는 좀 수년해도 연기해도 될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는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 중심의 축이 동결해서 인하 쪽으로 곧바로 옮겨간다기보다는 네. 인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꺾이는 형태로 이제 좀 중심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사실 뭐 물가도 작년에 1.3%였는데 한 2%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또 성장률도 좋아진다. 이런 걸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금리 수준도 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정책 금리가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대부분의 시각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3.9%까지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민간들은 대충 한 3%대 중반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수출과 내수의 각 부문들을 이렇게 쪼개봤을 때 어디가 그렇게 많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자신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지 부동산 특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갈수록 어떤 이제 실제로 나오는 받아들게 되는 GDP 성적표와 이런 전망의 어떤 뭐 괴리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경기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저도 상반기부터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이 어떤 초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에 대한 어떤 절상 압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은 원화 절상 속도 좀 빨리 그러게요.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이 되면서 거의 모든 신흥국 금리가 연초부터 좀 오르는 추세인데 네. 오히려 우리 국채 금리라든지 실세 금리는 최근 들어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보고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 실세 금리라고 실세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3년물이나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는 대충 어느 정도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망을 갖고 계세요? 금리 추이는? 국내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의 어떤 기준이 된 금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보면 미국 금리에 상당히 좀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 규모가 상당히 많아졌고 네. 또 이것이 국채 선물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시중 금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이었던가요? 그 버냉키 쇼크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보니까 우리 국채 금리가 미국만큼 올라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상반기까지 국내 어떤 금리의 어떤 하락폭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좀 크게 나타났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발 어떤 금리 상승 압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국면에서는 국내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이제 지난해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전반적으로 수준 레벨업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시중금리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오르는 방향으로 가지 네. 않을까라는 것이고 뭐 자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업들 일부 기업들의 어떤 그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 간밤에 지난달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양적 완화 축소를 드디어 발표했던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주목할 거는 올해 하반기 내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해서 양적 완화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쪽의 발언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왔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기존에 주었던 정보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버냉키 쇼크 당시에 지난해 그때 뭐 사실 정해진 로드맵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 정도에 이것을 이제 완전히 850억 달러를 네. 이제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9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국의 재정 문제만 아니었다면은 9월에 테이퍼링 시작되었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다들 상황인 그렇게 것 같습니다. 기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3개월 정도 늦어졌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많이 내기는 어렵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반기 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지난해 이미 제시된 어떤 그런 네. 일정과는 대체로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연말까지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예. 850억 달러를 이제 1월부터 750억 달러 줄였는데 어떤 달은 줄이고 어떤 달은 안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일정을 감안을 했을 때 비교적 서서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일부 뭐 그 미니 테이퍼링 얘기도 작년 말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랬죠. 뭐 미국 경제 상황이 뭐 많이 좋지 않다면은 그냥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50억 달러만 줄이는 그런 달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는 건 어쨌든 양적 완화 돈 푸는 것 종료하고 언제쯤 또 금리를 올려줄 것인가 이것도 있는데 발표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갖고 있는 게 그 실업률이죠. 6.5%까지 떨어지면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걸 아예 6.0% 한 50bp 정도 낮춰서 미리 좀 공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된 걸 봤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지난 12월에 테이퍼링 결정이 되면서 네.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금리에 대한 어떤 기조는 사실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6.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예. 규범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네, 것이다. 네. 그러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그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테이퍼링 결정을 내리면서도 오히려 초저금리에 대한 태도는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네.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네.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6.5%에는 비교적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도달한다 하더라도 금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테이퍼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6.5%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군요.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자체를 실제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최근에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에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낮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시장에 계속 줍니다. 물론 이 자체는 경제 상황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의 연준은 그러한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6.5%보다 내려간다, 실업률이 그보다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저금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금리에 대한 어떤 강화를 계속해서 시장에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예측 가능하게끔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 계속 주의 환기시키고 그래서 이 테이퍼링도 시작하니까 국제금융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금융시장이 별반 충격도 없이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환율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사실 지난 연말 연초부터 우리 경제 또 특별히 금융시장에 유독 원고하고 엔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채단성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제 성장 이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이 붙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은행의 금리 스탠스라든지 미국의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해보고 있는 과정에서 원고라는 상황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올해 내내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할 수 있는 상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작년 말에 이제 올해에 대한 환율 전망이 사실은 전망하는 기관이나 전망하는 연구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엇갈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된다라든지 또 미국의 자금 집중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사실은 워낙 또 약세 압력을 받는 것 아니겠냐. 네.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이고 뭐 약세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습니다만은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강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나누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한 테이퍼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러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 한 나라의 환율이 강세로 간다는 건 그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년에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 경기 자체의 회복 아닌가 싶거든요.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 확신 이런 것들이 사실 충만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 것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원고의 추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달러 강세 상황 하에서도 원화라든지 또 중국의 위안화는
이러한 달러화보다도 더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올 한 해 외환시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그것이 소폭에 그치는 경우에는 뭐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큰 폭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뭐 위험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뭐 정부의 스탠스라는 게 1,050원 밑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1,050원 밑에서 구두 개입도 있고 실제 시장 개입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까 그 큰 폭의 환율 하락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셔서 좀 부가적으로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1,000원 밑 이런 환율대도 올해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하나의 또 위험성 혹은 리스크 시나리오로서 1,000원대 도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라든지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는 뭐 자금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 자체에 의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통화를 더 완화하거나 금리를 더 내리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나라 통화, 특히 이제 유럽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통화가 이제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 이미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러한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강달러의 부담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나라에 그러면은 통화 절상 압력을 행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입니다. 예. 근데 중국은 뭐 보셨다시피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통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미국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절상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절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경제 여건에 맞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 그런 정책 센스를 강하게 보이고 실제로 외환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환율 수급 이런 것들은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상 압력 이런 국제 정책에서 나오는 절상 압력이 우리나라에만 집중될 그럴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주요국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들 가운데서 경상수지의 어떤 GDP 대비 비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 자체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어떤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상 압력이 우리나라에 일거에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위험성 이런 것들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면은 사실 1,000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예. 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나오는 건데. 경쟁력이 예, 좋다라는 경쟁력이 것이죠. 좋아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또 부담을 주네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외 불균형의 어떤 징표, 예. 원화 저평가의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본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네. 결국은 한쪽 측면은 우리나라의 뭐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네.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원엔 환율이 많이 하락했지만 일본 업체들의 추격이 완전히 본격화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꽤 버틸만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국내에서의 소비라든지 특히나 기업 투자가 이렇게 부진한 데서 오는 뭐 전형적으로 불황형 흑자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은 경상수지 흑자 이것이 오히려 경기의 어떤 부진한 양상과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경제에 별로 이로울 것도 없고 그렇죠. 이 경상수지 흑자 조정이 되는 방식이 환율을 통해서 조정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어서 수출이 덜 되게 만들어서 조정이 되기보다는 국내에서의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투자라든지.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여쭤보게 되는 게 엔화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엔화와 원화의 관계, 원엔 환율이 또 비정상적으로 900원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엔화의 움직임, 원화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는 점진적으로 강세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약세 압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출구 전략이 좀 속도를 낸다든지 그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도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 약세 압력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원화는 원고 혹은 원저의 흐름이 그때그때 다르게 좀 나타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엔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약세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미 작년 말에도 일본이 지난 3분기 GDP 성적표가 연율로 한 1.9% 정도 해서 상반기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통화 정책으로 결국 경기를 살리는 것인데 예. 그러한 효과가 사실 뭐 1년, 2년, 3년 계속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기 조정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실제로 이번 4월에는 이제 소비세 인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분기와 1분기, 이번 1분기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2분기가 지나면서는 다시 경기가 좀 위축될 그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은행으로서는 추가 양적 완화라든지 또 양적 완화의 시한을 좀 늘리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미 작년 후반부터 이러한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엔달러 환율이 좀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액션에 옮겨지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을 통한 정책,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엔화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그런 약세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되냐니까 원고 엔저의 상황이면 당연히 원엔 환율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대 중반이나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미국에서 강달러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원저 엔저의 상황인데 그때도 엔저가 더 크다. 그렇다면 원엔 환율이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다 가능한데 사실은 원엔 환율이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대충 다 됐어요. 자, 이제 금리 얘기도 하고 원엔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특별히 주식시장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매크로한 금융 환경 아래서 이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면 쇼크를 줬습니다만은 자, 올해 우리 기업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적들을 분기별로 이렇게 쭉 낼지도 한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경기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경기도 지금 어떤 피크가 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저점으로부터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은 지금이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환율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본격화될 수가 있고 미국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좀 좋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점쳐지는 데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내수의 부진 이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을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는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에서 어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사실 3%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도 뭐 잘 되면 한 7, 8%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좀 더뎌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러한 목표도 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 뭐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답보 상태의 그런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책임연구원께서는요, 금리하고 환율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일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도 있고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연간으로 보면 어차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런 큰 움직임하고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일은 그렇게 전망하기 좀 힘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환율은 여전히 엔화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되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보면 성장 기조로 이렇게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원화도 그 달러에 대해서 약간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1 환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그 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종종 좀 모시겠습니다.